어떤 회사가 작년 한 해 동안 무려 26조 원을 벌었습니다. 26조 원.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런데 이 회사가 갑자기 직원들 성과급을 15%나 깎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자 9만 명 가까이 되는 직원들이 사내 게시판을 하루 만에 뒤집어 놨습니다. 어떤 댓글이 올라왔을까요? 우리도 한국 삼성전자처럼 파업하자. 이런 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 얘기일까요? 바로 세계 1등 반도체 회사 대만의 TSMC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자주 듣는 그 이름이죠. 삼성전자가 그렇게 따라잡으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1등 회사 직원들이 왜 한국 삼성전자 파업 소식을 보고 부럽다, 우리도 하자 이렇게 외쳤을까요? 평생 회사 다니시면서 보너스 한 번 두둑이 받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다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가장 크게 목소리를 높인 쪽이 정작 통장에 가장 적은 돈을 받아가는 구조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한국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15%요? 대만 TSMC는 회사 정관에 이익의 최소 1%를 직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놨습니다. 1%. 미국 엔비디아라는 회사, 인공지능 반도체로 세계를 호령하는 그 회사는 어떨까요? 직원들한테 현금 성과급 비율이 0%입니다. 0%. 아예 약속한 게 없어요. 자, 그러면 통장에 꽂힌 결과는 어땠을까요? 한국 삼성전자 직원 약 3,750만 원, 대만 TSMC 직원 약 1억 1,100만 원, 미국 엔비디아 직원 무려 3억 5천만 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외침 비율은 한국이 가장 컸는데 손에 쥐는 봉투는 한국이 가장 얇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이런 기가 막힌 역설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이야기 어르신들께 속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결국 여러분 노후 자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정말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야기. 도대체 대만 TSMC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TSMC라는 회사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정식 이름이 대만 반도체 제조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느냐? 우리가 매일 쓰는 휴대폰, 자동차,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그 작은 반도체 칩, 그걸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회사예요. 전 세계 첨단 반도체의 60%를 이 한 회사가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이 회사한테 매달리는 거죠. 이 회사가 작년 1년 동안 얼마를 벌었느냐? 순이익이 약 26조 원, 어떤 분들은 더 크게 잡아서 91조 원 매출에 순이익만 한국 돈으로 30조 원이 넘는다고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직원들한테 사상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풀었어요. 8조 6,800억 원. 어르신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우리나라 중견기업 100개를 통째로 살 수 있는 돈입니다. 이걸 직원 7만 8천 명한테 나눠주니까 1인당 평균 1억 1,100만 원이 떨어진 겁니다. 작년보다 30% 이상 더 준 거예요. 그런데도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요? 처음에 사내 게시판에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이번 분기 성과급이 15% 깎인다더라. 이 소문 하나에 9만 명 사내 게시판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회사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다 바꾼다. 우리는 매일 죽도록 일하는데 우리 성과급 깎아서 그걸 주주들한테 나눠주려는 거냐? 이렇게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러자 회사 회장님이 웨이저자라는 분인데요. 잡혀있던 해외 출장까지 다 취소하고 부랴부랴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작년 대비 오히려 30% 이상 더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설명회를 열었는데 직원들 반발이 가라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커졌다는 겁니다. 어떤 직원은 그 설명회를 두고 마치 콘서트 같았다고 냉소를 보냈어요. 회장이 떠들든 말든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이 줄어드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 게시판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한국 삼성전자 봐라. 영업이익 15%를 달라고 파업까지 한다. 우리는 왜 가만히 있냐? 자,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한국 삼성전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정말 강하게 회사를 압박했죠. 핵심 요구사항이 뭐였느냐?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성과급으로 지급해라. 그리고 성과급에 상한선을 두는 제도, 그거 없애라. 이 두 가지였습니다. 노조는 평택 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장기 파업하면 회사가 최대 30조 원 손실 볼 거다.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자,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업이익 15%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일까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기에는 영업이익이 50조, 60조까지 갑니다.
그럼 15%면 7조, 8조 원이죠. 이걸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한 사람당 최대 7억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이건 직원이 아니라 거의 회사의 주주가 되겠다는 거 아니냐, 준주주하다, 이런 비판까지 나왔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삼성전자 노사는 파업 직전에 정부 중재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결국 노조 요구의 일부만 받아들이는 선에서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실제로 받은 성과급은 평균 3,750만 원 수준. 물론 적은 돈은 아니에요. 평범한 근로자한테는 1년 연봉의 절반에 가까운 큰 돈이죠. 하지만 같은 반도체 산업에서 대만 직원은 1억 2천만 원, 미국 직원은 3억 5천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 앞에서는 그 3,750만 원이 갑자기 초라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국 노조는 15% 달라고 가장 크게 외쳤는데 왜 가장 적게 받는 걸까요? 반대로 미국 엔비디아는 약속된 비율이 0%인데 왜 가장 많이 받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만 TSMC를 봅시다. 정관에 이익의 최소 1%를 직원 보상에 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1%면 적은 것 같죠?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TSMC가 작년에 91조 원을 벌었어요. 91조의 1%면 얼마입니까? 9,1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가 아니라 9에서 10%까지 풀었어요. 그러니까 8조 원이 넘는 돈을 보너스로 뿌린 거죠. 이게 7만 8천 명한테 골고루 가니까 1인당 1억 1천만 원이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편 1%라도 회사가 얼마나 큰 파이를 가졌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동네 분식집 매출의 1%와 압구정 백화점 매출의 1%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같지 않죠. 그러니까 비율을 높게 외치는 것보다 회사 자체를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미국 엔비디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약속된 현금 성과급이 0%인데 어떻게 1인당 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손에 쥐어질까요? 여기에 어르신들이 꼭 아셔야 할 두 번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바로 RSU라는 제도예요. 영어 약자가 좀 어렵죠? 우리말로 풀면 제한조건부 주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회사가 직원한테 현금 대신 회사 주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이 우리 회사에 3년, 5년, 길게는 10년 동안 다녀야 이 주식이 진짜 당신 것이 됩니다. 이런 조건을 붙여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 주가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됐죠? 인공지능 열풍이 불면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받은 주식의 가치가 지금은 5배, 10배로 불어있는 겁니다. 이게 회사가 따로 현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식 한 장 찍어서 주면 시장에서 주가가 알아서 올려주는 구조죠. 엔비디아가 작년에 직원들한테 RSU로 푼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9조 원이 넘습니다. 직원 약 3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이 3억 원을 훌쩍 넘어요. 일부 핵심 인력은 젠슨왕 특별 보조금이라는 추가 주식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회사들은 정작 현금이 안 나가요. 회사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는 종이를 찍어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종이의 가치는 시장에서 알아서 올라가죠. 회사도 좋고 직원도 좋은 이른바 윈윈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직원 이직률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2023년에 5.3%였던 이직률이 2025년에는 2.5%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습니다. 왜요?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그 어마어마한 주식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죽기 살기로 회사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식 결혼시키듯 회사가 직원을 묶어두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 한국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비율로만 보면 가장 큰 숫자를 외친 거예요. 그런데 왜 결과는 가장 초라할까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뼈아프게 짚고 넘어가야 할 세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 한국은 회사 파이 자체가 대만이나 미국에 비해 흔들립니다.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좋을 때는 50조, 60조까지 가지만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6조, 7조로 뚝 떨어져요. 작년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한참 안 좋아서 영업이익이 확 줄었습니다. 그러면 15%라는 비율이 아무리 커도 곱해질 숫자 자체가 작으니까 결과도 작아지는 거죠. 대만 TSMC는 첨단 파운더리, 즉 위탁 생산에 집중해서 매년 꾸준히 이익이 늘었는데 삼성은 메모리 의존도가 높아서
위아래로 출렁이는 구조거든요. 둘째, 한국식 현금 제도화는 회사의 성장 엔진을 갉아먹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업이익의 15%를 무조건 현금으로 빼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면 그만큼 회사 금고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돈으로 뭘 해야 합니까? 새 공장도 지어야 하고 새 기술도 개발해야 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투자도 해야 하는데 그 실탄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미국식 RSU는요. 회사 현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주식을 찍어주는 거니까 회사는 그 돈으로 연구 개발에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는 더 커지고 주가는 더 오르고 직원 보너스도 더 커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셋째, 한국은 노사 갈등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매년 노조가 파업을 한다, 안 한다, 협상을 한다, 결렬됐다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 사이에 대만 TSMC는 묵묵히 공장 짓고 기술 개발하고 미국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시장을 통째로 쓸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집안 싸움하는 동안 옆집은 부자가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이거 보고 계시면 정말 가슴이 답답하시죠? 여기서 잠깐 옛날 이야기 하나 꺼내볼까요? 여러분,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가 왜 망할 뻔했습니까? 기업들이 무리하게 빚을 내서 사업을 늘렸는데 정작 돈을 벌어들이는 진짜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환율이 조금만 흔들려도 회사들이 줄줄이 무너졌어요. 이번 성과급 이야기도 본질은 똑같습니다. 비율을 크게 외치는 것보다 회사가 얼마나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50대, 60대 어르신들, IMF 때 직장에서 갑자기 쫓겨나신 분들 많으시죠? 그때 우리가 뼈저리게 배운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회사 자체가 강해야 내 월급도 안전하다는 것.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멀리 있는 반도체 회사 이야기가 도대체 우리 어르신들 지갑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상관이 있어요. 세 갈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로, 우리나라 주식과 직접 연결됩니다. 어르신들 중에 노후 자금으로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나라 국민주라고 부르는 그 주식이요. 또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여러분이 받으시는 국민연금의 운명도 결국 삼성전자가 얼마나 잘 버느냐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의 15%를 매년 현금으로 직원한테 빼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금고가 비고 투자 여력이 줄고 결국 기술 경쟁에서 밀리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도 떨어지고 국민연금 수익률도 떨어지고 결국 여러분이 받으실 연금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곳간의 쌀이 쥐도 새도 모르게 줄어드는 인플레이션과 똑같은 원리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내 노후 자금이 슬금슬금 녹아내리는 거죠.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인데 회사들이 미래 경쟁력을 잃어가면서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아주 무서운 얘기죠. 두 번째 경로, 환율과 물가가 흔들립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 수출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작년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20%가 넘어요. 그런데 만약 삼성이 대만 TSMC한테 점점 더 밀리고 또 미국 엔비디아 같은 회사한테 매년 더 의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달러를 벌어들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달러는 비싸지고 원화는 싸지는 거죠. 환율은 우리 경제의 체온계와 같습니다. 체온이 높아지면 몸살이 나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에서 사오는 모든 게 비싸집니다. 휘발유 가격이 오르고 밀가루 값이 오르고 마트에서 사는 바나나, 오렌지 다 비싸져요. 어르신들이 매일 장 보러 가시는 그 마트 가격표가 지구 반대편 반도체 회사 성과급 싸움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짐작이 가시죠? 세 번째 경로, 자식 세대 일자리까지 흔들립니다. 어르신들, 자식들, 일자리 걱정 안 하시는 분 없으시죠? 평생 자식 뒷바라지 하느라 정작 본인 노후는 챙기지도 못하셨잖아요. 그 자식들이 다닐 만한 좋은 회사가 결국 삼성전자 같은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노사 갈등에 발목 잡혀서 미래 산업에 투자를 못하고 결국 글로벌 경쟁에서 밀려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자식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누구한테 손 벌리겠어요? 결국 부모 세대, 어르신들, 노후 자금에 또 손이 갑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TSMC 사태,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 파업 이야기는 그냥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통장 잔고, 우리 노후, 우리 자식 세대의 미래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큰 그림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범한 우리가 이 큰 흐름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르신들께 3가지 행동 지침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동 지침.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노후 자금을 전부 은행 예금에 넣어두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한 종목에 다 몰아넣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보셨죠? 세계 1등인 TSMC도 흔들리고 우리나라 1등인 삼성전자도 흔들립니다. 단 하나의 자산에 노후를 다 거는 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옛날 어르신들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죠? 재산은 3등분해라. 부동산, 현금성 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 이렇게 셋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나누세요. 현금 안에서도 원화 예금, 달러 예금, 금. 이렇게요. 환율이 흔들리면 달러나 금이 오르거든요.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 회사 자체의 실력을 보십시오. 비율에 속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이 뭡니까? 15%라는 큰 비율을 외쳤어도 정작 손에 쥐는 돈은 가장 적었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도 똑같아요. 보배당 5% 보장, 고수익 연 10% 보장. 이런 광고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 회사가 진짜 돈을 잘 벌고 있느냐, 회사 파이 자체가 커지고 있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 노리는 사기성 투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에 연 12% 수익. 이런 말 들으시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진짜 좋은 투자는 비율을 크게 떠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회사가 상장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천천히 나눠받는 거예요. 미국 엔비디아 직원들이 그렇게 부자가 된 비결이 뭐였습니까? 비율 약속이 0%였어요. 대신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 한국 시장 안에만 갇히지 마십시오. 어르신들, 우리가 평생 한국에서 일하고 한국에서 돈 벌고 한국은행에 저축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글로벌 경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대만이 흔들리면 한국도 흔들리고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이 감기 걸립니다. 그러니까 노후 자금의 일부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작은 비율이라도 글로벌 자산에 분산하시는 걸 고려해 보세요. 달러 예금도 좋고 미국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펀드도 좋고 금의 일부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잘 모르는 상품에 큰 돈 넣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 통해서만 하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강조드립니다. 모르면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이번 사태에서 진짜 배워야 할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그건 바로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말고 진짜 실력을 보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노조는 15%라는 큰 숫자를 외쳤습니다. 대만에서는 1%라는 작은 숫자를 약속했습니다. 미국 회사는 아예 0%였어요. 그런데 실제 결과는 완전히 거꾸로였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묵묵히 자기 실력 키우고 회사 자체를 키우고 파이를 키우는 사람이 결국 진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짚어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지난 70년, 80년 세월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한국전쟁 끝나고 그 폐허에서 시작해서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 거치셨고 80년대 민주화도 보셨고 1997년 IMF 외환위기 그 무서운 시기 견뎌내셨고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도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식들 다 공부시키시고 결혼시키시고 집 한 채 마련하시고 이렇게 노년에 이르신 거 아닙니까? 세상이 IMF 때보다 더 살기 팍팍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물가는 매일 오르고 금리는 들쭉날쭉하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힘들어하고 정작 내 노후는 누가 챙겨줄지 막막하시죠?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IMF도 이겨내신 분들입니다. 1998년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섰어요. 그때보다 지금 우리는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TSMC 사태 그리고 삼성노조 파업 이야기는 우리한테 큰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 방식으로만 자산을 지키려 하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죠. 통장에 돈만 넣어두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한 종목에 다 몰아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잘 모르는 곳에 큰 돈 맡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천천히 차근차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노후 자금을 셋으로 나누는 것부터 환율과 물가 뉴스를 꼼꼼히 챙겨보는 것부터 그리고 자식들과 함께 가족회의를 통해 우리 집의 자산 지도를 그려보는 것부터 돈을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미 가진 돈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본 이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그냥 멀리 있는 반도체 회사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노후가 걸린 이야기였죠. 한국 노조가 15%를 외쳤지만 손에는 가장 적은 봉투가 쥐어졌고, 대만 직원들은 1% 약속에 1억 1천만 원을 받았고, 미국 직원들은 0% 약속에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 충격적인 차이 뒤에는 회사의 실력, 그리고 글로벌 경쟁의 냉정한 현실이 숨어 있었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 주실 3가지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율의 크기보다 회사의 진짜 실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마시고 자산을 분산하세요. 셋째, 한국 안에만 갇히지 말고 글로벌 흐름의 일부분이라도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 3가지만 마음에 새기셔도 여러분의 노후 자금은 훨씬 더 안전해지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본인 노후는 못 챙기신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그 피 같은 돈, 절대로 누군가의 화려한 말에 속아 잃지 마십시오. 어렵게 모으신 돈, 어렵게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자식들, 손주들과 함께 경제 이야기를 나누세요. 가족이 함께 알고 함께 대비하면 그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어르신들 옆에서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누구보다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